내 삶은 한 상빛 뒤에 서 있고 감히 세상을 마주할 수 없는 흐릿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사건들이 저를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우정, 사랑,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는 대신 존재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내재된 힘을 찾았다. 이것은 아픔을 극복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은 저를 때려눕힐 뿐만 아니라 저를 더 강한 버전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춘천에서 자랐다. 춘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산으로 유명한 작은 도시였지만 내게는 답답하고 단조로운 공간으로 느껴졌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나에게 신경을 써줄 시간은 거의 없었다. 어린 마음에 나는 부모님이 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게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내 어린 시절은 대부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기억나는 건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부모님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일찍 학교로 가셨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출근하셨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했다. 대부분 빵과 우유, 때로는 밥과 김치로 간단히 해결했다. 이런 식사가 나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진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익숙해졌다. 학교는 내가 홀로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은 아니었다. 나는 늘 소심하고 쉽게 상처받는 아이였다. 반에서 나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편이었다. 그들은 서로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 그들의 무리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다. 그나마 평온했던 내 학교 생활을 뒤흔든 일이 있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려고 하는데 실수로 도시락을 떨어뜨렸다. 밥과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광경을 본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몸이 굳었다.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교실에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지 진짜 바보 아니야? 도시락도 못 들고 다니네. 아이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은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내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을 주워 담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했다.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를 피했고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는 이제 나에게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다시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혹시 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봐 늘 조심하고 반은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점점 내 자신을 억누르며 살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내 삶은 중학교 2학년 봄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춘천에 있는 학교는 대체로 조용하고 변화가 드물었지만 그해 새로운 학생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전민주였다. 민주가 교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고 반 아이들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고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처음부터 민주에게는 내가 다지지 못한 용기와 활기가 있었다. 민주는 나에게 먼저 다가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보통 아이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만은 달랐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내 자리로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 나 전민주야. 너랑 친구하고 싶어.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설레게도 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민주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교실 밖으로 끌어냈고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처음으로 나는 학교 방송부에 들어가 아침 조회 시간에 음악을 틀거나 행사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민주는 항상 나를 응원하며 격려해 주었다. 넌 할 수 있어. 그냥 한번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민주의 그런 말들은 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점점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방송부에서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음악을 틀고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 모든 것이 민주 덕분이었다. 그러나 민주와 나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교적이고 활발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반면 나는 여전히 소심하고 조용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려 했다. 민주는 매번 나를 데리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소개했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줄었고 그녀가 나를 앞세우려고 하면 움츠러들곤 했다. 이런 성격 차이는 종종 우리 사이에 작은 갈등을 만들었다. 민주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빠서 나를 혼자 두는 날이 많아질수록 나는 어딘가 소외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늘 다채로운 활동과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나는 그런 환경에서 더 지치고 불안해졌다. 어느 날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민주야, 난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있는 게 좋지만 가끔 나랑만 시간을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없으면 난 너무 혼자 있는 기분이 들어. 민주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곧바로 변하진 않았다. 그녀는 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가오는 축제 준비, 동아리 활동 등에 몰두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했지만 우리 사이에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와의 우정은 내 삶을 바꾸었다. 그녀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 세계를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가 완벽히 맞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 특별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주와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중학교 시절과 달리 고등학교는 더 치열하고 복잡한 환경이었다. 모든 학생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와 나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다. 그녀는 교내 여러 동아리에 가입해 바쁘게 지냈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반면 나는 여전히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와 혼자만의 일상에 집중하며 보냈다. 우리는 같은 반이었지만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적어졌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나를 챙기거나 함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그녀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몇 번이나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가 점점 나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주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학원에 간다고 말하며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직접 물었다. 민주야, 너 정말 학원에 간 거야?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논 거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인정했다. 맞아, 학원에 안 갔어. 친구들이랑 좀 놀았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묻자 민주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할게. 너랑 있으면 재미없어. 너는 항상 조용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난 좀 더 활기차게 살고 싶어. 너도 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봐.
그 말은 마치 날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내내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여전히 내 친구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더욱 멀어졌다. 그녀는 대학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우정의 끝을 의미한다고 느꼈다. 졸업식 날, 우리는 어색한 미소와 짧은 인사로 헤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서울로 떠났고 나는 춘천에 남아 대학 입학을 준비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민주가 떠난 뒤 나는 그녀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많은 밤을 보냈다.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며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우정은 시간과 환경의 차이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민주와의 우정은 나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녀와의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그녀가 내 삶에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는 부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춘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은 내가 처음 마주한 대도시였다. 춘천과는 전혀 다른 활기와 혼잡함이 뒤섞인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내가 입학한 대학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평판 좋은 학교였고 나는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는 너무 작게 느껴졌다. 강의실은 늘 북적였고 교수님들은 빠르게 수업을 진행했다.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대학 생활은 단순히 공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의 높은 생활비는 내가 집에서만 의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나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이곳은 작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에스프레소 기계를 다루는 법부터 주문을 받는 일까지 실수를 반복하며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카페의 일상에 익숙해졌고 그곳은 내가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최현우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이었다. 매번 같은 자리, 창가 구석의 조용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단박에 눈길을 끌었다. 현우는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무언가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그 주문조차도 특별히 정중하게 느껴질 만큼 그의 태도는 부드럽고 이해에 바랐다. 현우와의 대화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됐다. 어느 날 내가 그의 커피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네요. 이 자리가 제일 편하신가 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죠. 여기 앉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이곳이 더 좋아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나는 그와의 대화가 점점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인근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고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자주 와서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현우는 늘 나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내가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그는 오늘 많이 바쁘셨나 봐요. 힘들진 않으세요? 라며 걱정해주곤 했다. 그의 이런 배려는 춘천에서 내가 느꼈던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고 그의 따뜻함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우와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다. 그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고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어느 날 그는 내가 퇴근한 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직요. 아르바이트 끝나면 보통 간단히 먹어요. 그는 나를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또한 춘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서울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진솔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은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고, 마침내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했다. 현우는 나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존재는 춘천에서의 아픔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고, 나는 그의 곁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나는 그를 만나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갔다. 현우와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그와의 시간은 나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나는 그의 곁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나를 환영해주는 듯 보였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현우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가정이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나와는 사뭇 달랐다. 나는 춘천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내 부모님은 그런 호화로운 결혼식을 보며 어딘가 어색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우가 나를 항상 배려해준 덕분에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에 위치한 그의 가족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집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다. 나는 매일 아침 햇빛이 환히 비치는 넓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갈 때마다 내가 이곳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현우의 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지만 나는 늘 어딘가 위축되었다.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이 이 환경에 충분히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현우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그의 가족도 나를 존중해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례식 후 재산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우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어떤 권리를 가질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고 나는 점차 그들의 집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현우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는 분명히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때로는 나의 말을 흘려듣는 듯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요즘 당신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가족 문제도 복잡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금만 이해해줘.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떠올랐다. 그의 가족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는 사실이겠지만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피로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우리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그와의 대화는 뻗돌았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그의 곁에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그는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의 변화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나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현우의 태도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가끔은 주말에도 집을 비웠고 이유를 물으면 피곤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의 설명은 점점 신뢰를 잃어갔다. 나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코트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그가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말한 날과 일치했다. 나는 의문이 커졌지만 그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다.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나는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내가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날, 친구의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 것이다. 사진 속에는 현우와 한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 여성은 바로 민주였다. 나는 화면을 확대하며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분명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의 한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주. 나의 옛 친구이자 한때 나의 삶을 바꿔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현우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그녀가? 왜 하필이면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다녔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집어삼켰다. 현우에게 직접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가 부정한다면? 아니면 그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나는 그에게 대면을 결심했다.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사진을 그의 앞에 내밀며 물었다. 이게 뭐야, 현우? 당신 정말로 민주랑 만난 거야?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침묵은 나에게 사실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말은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민주랑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녀는 내가 믿었던 친구였고 당신은 내 남편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랭했고 그의 말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우리 관계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잖아. 나는 그냥 민주와의 시간이 편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나는 민주에게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고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내 가슴속 분노와 슬픔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민주야, 왜?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렸어. 하지만 나도 현우를 좋아하게 됐어. 그녀의 말은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 친구였어.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난 다시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이후 나는 현우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배신은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했고 민주와의 우정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현우와 민주에게서 받은 대신은 내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그들로 인해 무너질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울고 불안해하던 끝에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며 나 자신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현우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도 더 이상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손이 떨리고 긴장했지만 나를 지탱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생각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렸다. 현우와 내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그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낳은 후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현우의 가족은 재산 문제에서 나를 배제하려 했고 민주 측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발견했던 사진과 그의 늦은 귀가 기록은 모두 법적 증거로 제출되었고 변호사는 내가 느꼈던 고통과 배신을 강력히 주장했다. 재판의 마지막 날
판사는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나는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현우는 나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감정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다. 현우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지만 민주와의 관계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마주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몇 달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참석을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오히려 나의 진실을 말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임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몇몇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지만 내 시선은 곧 민주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다른 동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발견했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야,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나는 동창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할게. 내가 어떤 친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했는지 숨기지 않을 거야. 민주는 담원한 얼굴로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녀가 나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내가 보여준 사진과 증거는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동창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내내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을 토로하며 나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내 삶에서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강남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현우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나는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인천의 조용한 외곽 지역에 작은 집을 구했다. 이곳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와 아들에게는 더없이 적합한 곳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웃들도, 거리의 풍경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나의 삶도.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내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나는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다. 커피를 만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카페는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카페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꾸준히 노력하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했다. 이웃 주민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주었다. 점점 카페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아들과의 시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내가 카페에서 바쁠 때면 그는 조용히 숙제를 하거나 내가 도울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 지역 모임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카페를 활용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상담 모임과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나의 상처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인천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빠듯했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과거에 내가 울고 불안해하던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카페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내 삶을 돌아보았다. 많은 일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고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그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에서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에필로그, 자신을 찾은 삶.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카페는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내가 돕고자 했던 여성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의 나는 외로움과 배신에 울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이었다. 내가 새로 찾은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만든 행복과 강인함이 있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더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